네, 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오늘은 2024-25 V리그 미리 보기 5편 기업은행 배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라이브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그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 감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목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오늘은 콘텐츠로 이렇게 업로드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돈은 엄청 많이 썼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기업은행이 그 연봉의 큰 부분을 좀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 투자한 선수는 이소영과 이주하죠. 이소영은 연봉이 7억이고 이주하는 연봉이 4억입니다. 두 선수한테만 11억을 투자한 거예요. 거의 이 정도면 전체 연봉의 거의 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도의 연봉을 한다면 진짜 풀타임으로 풀주전으로 그 활약을 잘 해야지 해야만 욕을 안 먹는 그 정도 수준의 연봉인데 과연 그 연봉값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제가 차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기업은행은 어떤 팀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 선수 구성이 가장 땡땡땡적인 팀. 이 땡땡땡은 뭘까요? 제가 앞서서도 연봉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요거를 추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한번 추측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정답은 비효율적인 팀입니다. 선수 구성이 가장 비효율적인 팀. 왜냐면 그 고액 연봉을 그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자리에 투자를 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연봉 그리고 선수 구성이 가장 비효율적인 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땡땡땡이 가장 약한 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수 구성, 기업은행의 선수 구성을 보고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자연스럽게. 저는 공격력이 가장 약한 팀이라고 봅니다. 전체 그 7개 구단 중에서 공격력이 가장 약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이제 내용과 그 데이터로 다시 그 이야기를 보태볼게요. 자, 그리고 모모는 잘하지만 모모모가 어려운 팀. 이게 뭘까요? 모모는 잘하지만 모모모가 어려운 팀.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예측을 예상을 하실 텐데 수비는 잘하지만 마무리가 어려운 팀입니다. 수비는 뭐 리베로가 거의 3명이잖아요. 이소영, 황민경, 김채원이면 후위 수비는 뭐 어느 팀 부럽지 않죠. 근데 수비 배구라는 종목은 결국 스코어 게임이고 수비만 잘해서는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결국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어려운 팀이 기업은행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업은행을 좀 정의하고 싶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코보컵의 주요 기록입니다. 제가 정말 그 하나하나를 다 그 체크를 하면서 이제 잘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를 정말 꼼꼼하게 뒤져봤는데 요 세 개가 제일 잘한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전체 득점 3위, 그리고 후위 공격 2위, 그리고 디그 3위. 요게 그나마 조금 그 주목을 할 만한 기록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중하위권입니다. 대부분의 기록이.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확실히 좀 약팀이구나. 좀 그 하위권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뒷받침이 되는 거죠. 전체 득점 3위의 대부분의 이 그 지분은 빅토리아의 백어택이에요. 지금 후위 공격 2위잖아요. 근데 빅토리아 백어택 후위 공격이 전체 4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득점과 후위 공격 2위는 이건 대부분의 빅토리아의 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육서영이 이번 시즌에 이제 주전으로 많이 나와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육서영 같은 경우에도 이 그 공격 득점에 지분을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공격 성공률도 30%가 넘지 못했고 오픈 공격은 20%도 넘지 못했습니다. 전체 순위권에 육서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소영, 황민경한테는 당연히 전위에서의 오픈 공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다 보니 공격력이 확실히 떨어진다. 네, 디그 3위 이거는 뭐 수비가 워낙 좋은 팀이니까 뭐 김채원이나 황민경이 워낙 디그를 많이 하니까 이거는 3위는 어느 정도 좀 그 예상이 되는 그런 순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안 좋은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잘 못한 거. 대부분의 공격 지표가 5위더라고요. 오픈 공격, 킥오픈, 뭐, 뭐
대부분의 그런 그 윙스파이커에서 내야 되는 그런 기록들 있잖아요. 시간 뭐 이제 윙스파이커 레프트 라이트 쪽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공격 지표가 대부분 5위권입니다. 5위권. 그리고 시간차 성공 7위.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란마레를 빼면 거의 꼴찌라고 볼 수 있고, 이동 공격 성공도 7위. 이것도 거의 꼴찌. 블로킹도 7위. 이것도 거의 꼴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분석이 가능하냐면, 빅토리아 몰빵 배구를 했다. 특히 공격 쪽에서. 그거밖에 해석이 안 되죠. 왜냐면 후위 공격 2위, 전체 득점 3위가 요게 빅토리아 지분인데, 그 이외의 것이 다 5위, 7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빅토리아 공격에서 몰빵을 했구나, 이거로밖에 분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시간차 7위. 아니, 넘어가기 전에 이거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시간차 7위. 이 시간차는 왜 7위일까요? 제가 볼 때는 기업은행의 선수 구성이면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소영, 황민경의 장점이 뭐예요? 그래도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이제 중앙으로 파고들거나 킥오픈이나 시간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는 건데, 이 시간차 성공 7위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 천신통이 그 중앙을 이용을 잘 안 했다, 이렇게 의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소영이나 황민경의 그 공격 패턴이 굉장히 단조로웠다, 그렇게 또 좀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동 공격 성공 7위.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이주하 하면 이동주하 아닌가요? 여기 이주하 있죠. 이주하의 닉네임이 이동주하잖아요. 근데 거의 꼴찌예요. 이동 공격 성공이. 이거 뭘 의미할까요? 천신통의 토스 배분 자체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 너무 윙배구에 조금 그 몰두하고 있고, 그 빅토리아의 그 점유율이 너무 높다. 지금 7개 구단 용병 중에 그 공격 점유율이 가장 높은 선수가 빅토리아입니다. 49%. 거의 50%에 육박하는 공격 점유율이고, 그만큼 빅토리아가 그 어느 선수보다 많이 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차나 이동 공격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또 천신통의 토스웍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블로킹 7위. 지난 시즌 블로킹 1위 최정민이 있고 연봉 4억에 이주하가 있는데 블로킹 7위밖에 안 된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상대 팀들의 전위와 공격이 높아졌고, 그리고 그만큼 또 상대의 그 공격이 강해진 만큼 이 이주하랑 최정민이 올 시즌은 많이 고전하겠구나, 요거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요번 시즌 이제 라인업이랑 그 포지션입니다. 자, 평가를 해볼게요. 자, 미들라인 최정민, 이주하. 이거는 중도 사실 조금 후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중을 줬는데 중도 좀 후합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공사랑 기업은행이랑 흥국생명 미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약해 보입니다. 그 세 팀이 미들라인이 제일 약해 보여요. 그리고 GS도 있다. GS 도로공사가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흥국 기업인데, 그래서 중정도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요 미들라인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육서영은 이제 이 자리에 첫 주전으로 이제 이번 시즌에 나올 건데, 저는 이제 하를 줬습니다. 일단 왜냐면 이 자리에 육서영이 이길 수 있는 선수가 타 구단에 이 자리에 없어요. 한번 그 비교를 해볼까요? 현대 정지윤, 흥국생명 김연경, 그리고 GS의 스테파니 와일러, 정관장의 부키리치, 페퍼즈 축은행 박정화, 도로공사 윤희. 육서영이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를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육서영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육서영이 그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하 그리고 발전 요 화살표를 줬습니다. 근데 육서영 요 자리가 제일 약한 건 맞아요. 그 퍼스트 레프트 자리에서는.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 코보컵에는 황민경이 주전으로 나왔지만, 저는 결국에 이소영이 주전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소영도 수비적으로는 뭐 최고지만 뭐 수비적으로는 이소영 이상이 있나요? 이상의 선수가. 근데 결국에는 아웃사이드 히터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공격을 해줘야 돼요. 결국에 전위에서도 50%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이소영의 그 코보컵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 점프력, 그런 거를 본다면 황민경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황민경이 들어가도 똑같아요. 이 전위에서 10점을 고정적으로 내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냥 수비형 레프트 그 이상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중 좋습니다. 그리고 천신통도 그냥 중 좋습니다.
근데 굳이 상하로 나누자면 저는 하 쪽에 가까운 중이라고 봐요. 천신통도. 왜냐면 아까 그 기록에서 봤듯이 미들 활용이 굉장히 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좌우로 좀 안정적으로 볼을 뿌리는 거는 맞는데, 안정적인 토스웍은 맞는데 볼이 너무 느리고, 그리고 궤적도 되게 높아서 결국에는 육서형이나 이소형 활용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빅토리아한테는 좋겠죠. 타점을 잘 잡아주니까. 근데 결국에 이 빅토리아 몰빵으로 가면 기업은행은 중위권이 어려워요. 지난 시즌 도로공사에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천신통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신통은 반드시 미드를 많이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토스의 스피드를 좀 더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딱 중정도 주면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점유율이 일단 너무 높아서 빅토리아가 공격 성공률이 37%거든요. 용병이 40%가 안 되면 하급이에요, 사실. 용병 공격 성공률이 40%가 안 넘으면 하급인데 지금 빅토리아는 코보컵에서 37%거든요. 그래서 하급을 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점유율이 너무 높아. 빅토리아의 점유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50% 육박하는데 공격 성공률이 40% 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서 저는 그래도 빅토리아가 어느 정도는 해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 좋고, 그리고 김채원은 제가 이번 시즌 가장 기대하는 리베로 중 한 명인데, 지난 시즌 5, 6라운드에서 보여준 것도 충분히 잘했고, 그 이번 시즌 코보컵에서도 김채원이 많이 좀 빛났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기 자리에서의 그 커버 범위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푸더크로 양쪽을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위치 선정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좋고, 디그도 잘하고 리시브도 좀 잘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서 저는 지금은 중이지만 그래도 상급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 그리고 성장 화살표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전 라인업으로 보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주전 라인업으로 보면 딱 그 중이나 중하 수준입니다. 중하 쪽이 가까워요. 중하 쪽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을 제가 상위권 예상을 안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백업 멤버 한번 볼까요? 자, 백업 멤버 한번 볼게요. 자, 세터가 만약에 천신통이 흔들리면 초반에는 김하경을 한두 번 먼저 기회를 주긴 줄 거예요. 거의 최후의 기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겠죠. 김하경은 앞으로 기회가 이제 더 많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김하경으로 기회를 한두 번 줬는데, 야, 이거 역시 또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최현진이 계속 백업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후반 라운드가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볼 땐 최현진의 투입 상황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들블로커는 이주와 최정민이 부진하면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김채연이랑 김희진인데, 이 두 선수가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할 정도의 실력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도 그렇게 보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아웃사이더 히터 자리도 고의정이나 육서영이나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아웃사이더 히터이기 때문에 고의정이 들어가면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황민경은 이소영이랑 굉장히 이 상성이 비슷한 선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표승주를 보냈나, 굳이 표승주를 상성을 따지자면 육서영과 이소영의 중간에 있는 선수가 표승주거든요. 이 속성을 따지자면. 그런데 왜 굳이 표승주를 보내고 연봉도 훨씬 비싼 이소영을, 황민경과 비슷한 이소영을 굳이 영입했을까? 아니면 굳이 그 트레이드를 황민경을 안 하고 왜 보호 선수로 그 표승주를 제외시켰을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면 이소영이랑 황민경을 같이 못 써요. 어차피 아웃사이더 히터 자리에서 여기 육서영 대신 황민경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최단신 아웃사이더 히터 라인이 되면서 그냥 전위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냥 쉽게 때려서 득점하고 우리 그 기업은행은 득점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못 이겨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조금 그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구혜인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백업을 봐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제가 그 어제 편에서 GS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 이 선수가 부족했을 때 이 선수가 들어가서 보완이 되겠다. 이 선수가 들어가서 이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갔을 때는 이 선수의 약점을 가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게 되게 없어요. 기업은행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선수 구성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업은행의 강점. 최상급 후위 수비력. 그리고 없습니다. 제가 진짜 찾아보자.
진짜 뭐가 있을까? 진짜 많이 고민했지만 데이터로도 보고 그 다 봤어요. 제가 코보컵 그 데이터 하나하나 진짜 다 체크해봤는데 그 공격에서 상위권 지표에 들어가는 게 아예 거의 없고 다 5위 아니면 7위고 뭐 육서영, 황민경, 이소영 공격 성공률이 다 30%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공격적으로 이길 수가 없지.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다 갖다 넣을래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강점은 후위 수비력밖에는 적을 게 없어요. 자, 약점 볼게요. 7개 구단 중 공격력 최하. 공격력 최하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그 쿠보컵에서 기업은행 경기 다 보셨죠?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 공이 다 빅토리아 쪽으로만 가고 육서영 쪽으로는 이제 초반에 볼이 좀 가긴 해서 육서영도 첫 경기에는 괜찮은 모습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육서영도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복이. 리시브 터지고 그리고 서브 범실하고 이러다 보면 육서영도 되게 기복을 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는. 그런데 육서영의 공격 성공률을 보니 30%가 안 넘어요. 공격 성공률이. 그러면 육서영도 못 때려줘. 그리고 뭐 황민경, 이소영도 못 때려줘. 그러면 이거는 라이트 몰빵밖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드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업은행이 공격력 최하라고 평가가 됩니다. 빅토리아 오픈 의존도 심각. 이게 그 말이에요. 빅토리아 오픈 상황에서는 오픈을 자신있게 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빅토리아밖에 없다는 게 기업은행의 최대 단점입니다. 그거를 육서영이 해줘야 되는데 육서영이 그 주전 1년차 올 시즌에 그거를 그 완벽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자, 그리고 백업 자원의 부실, 셀러리 캡 결국의 비효율, 이거는 제가 아까 포지션에서 이야기 드렸죠. 자, 그리고 세터와 팀의 보조화, 이것도 제가 이제 천신통에 대해서 아까 포메이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기업은행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빅토리아의 점유율을 줄이고 그리고 황민경, 이소영, 육서영 이런 선수들이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빠른 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차하고 킥오픈하고 막 여기저기로 막 움직여 다니면서 그렇게 빠른 배구 하지 않으면 이 오픈 쪽에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천신통은 그런 세팅을 하는 세터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불안감이 있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신통의 토스 궤적은 굉장히 높고 볼이 좀 느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소영이나 황민경 이런 선수들한테 가면 그게 거의 진짜 높은 확률로 유효블록이 되거나 블로킹이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상대는 기다리고 있고 그만큼 타점은 낮단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터와 팀의 보조화 제가 볼 땐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기업은행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러리 캡 제도에서 잘못된 선수 구성을 잘 보여주는 기업은행. 감독보다 디렉터가 필요한 팀. 수비만 잘해서는 중위권도 어렵다. 이게 제가 낸 기업은행의 결론입니다. 제가 볼 때 기업은행은 선수 구성을 너무 잘못했습니다. 돈을 엄한 데다가 지금 많이 썼고 그로 인해서 백업도 굉장히 약하고 지금 선수 구성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소영이 연봉이 7억입니다. 김희진이 연봉이 3억 5천입니다. 황민경이 연봉이 4억입니다. 이주아가 연봉이 4억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진짜 그 연봉값을 풀주전으로 해가지고 6라운드 내내 자기 연봉값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좀 잘 안 보여요. 이소영, 황민경 둘이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것 같고 들어가봤자 전위에서 많이 막힐 것 같고 그리고 이주아도 그 상위권 미들로 보기에는 좀 어렵죠. 지금 요번에 안 그래도 지금 아시아 쿼터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주아가 4억을 받을 정도의 그런 상위권 미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또 그 누구야 또 이런 고액 연봉자들이 진짜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잘하면 뭐라고 안 하는데 김희진, 황민경, 이소영 다 거의 그 완전 풀 주전을 쓸 수 없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연봉을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쪽에 투자가 어렵죠. 그러니까 백업이 이렇게 퀄리티가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업은행은 이 팀 디렉터가 필요합니다. 디렉터. 그러니까 감독은 그 유럽 축구를 보면 감독은 이 구성된 선수를 잘 활용하고 전술을 짜는 사람의 그 역할이 크고 주요 역할이고 결국에 큰 연봉에서 이 팀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본에서 그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고 선수를 구성하는 거는 디렉터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업은행은 그 감독보다 디렉터가 지금 더 필요해 보여요. 이미 근데 계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팀의 그 비효율성이 너무 커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수비만 잘해서는 중위권도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 올 시즌에 제가 볼 때는 중위권 가기도 좀 쉽지 않아요. 하위권 저는 좀 예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업은행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가 아니라서 이제 좀 제가 질문을 받거나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좀 대답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 댓글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 기업은행 편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